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 5장 특권 계급의 윤리적 태도에 대해서 발제를 맡게 된 컴퓨터공학부 학부 3학년 임태빈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특권 계급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 특권 계급이 어떤 식으로 자기 기만과 정당화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앞선 1장에서 3장까지는 리버의 기본 태도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봤을 때 한계를 인정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어서 그 여러 집단 중에서 국가를 분석을 해보았고, 5장에서는 이제 그 여러 집단 중에서 특권 계급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5장의 핵심은 특권 계급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자기 기만과 정당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포장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계급을 리버가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집단은 공동의 기능, 사회에서 어떤 일을 맡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로 형성이 되지만 그것이 뚜렷한 여러 특권으로 연결되기까지는 뚜렷하게 그 집단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버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여러 충성심을 가지고 집단을 구성하기보다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존재로 인식했기 때문에 집단 내에서도 예를 들면 노동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처럼 계급은 다양하게 분화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 계급 중에서 특히나 리버는 5장에서 특권 계급을 더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데요.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보상과 또 여러 가지 특권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을 권력 구조 안에서 계속 세습할 수 있는 그러한 집단을 리버는 특권 계급으로 보았습니다. 이 특권 계급의 여러 가지 자기 기만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이유는 이 특권 계급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불의에 어떻게 대응하고자 하는지 그것에 대한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 진단을 하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아마 생각하시는 것처럼 자신들의 어떤 타고난 지적인 우월성에 기반을 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리버는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반박을 하는데요. 아래 보이는 대표적인 예시가 미국 남부의 백인들이 흑인분들의 문맹을 이유로 참정권을 반대했지만 정작 교육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던 사례들을 여러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빠르게 넘어가서 두 번째로는 도덕적 우월성을 이야기합니다. 리버는 사실 지적인 우월성보다도 이 두 번째 도덕적인 우월성을 더 특권 계급이 강조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두 가지 자본가 계급과 귀족 계급의 도덕적 우월성의 사례를 소개를 합니다. 자본가 계급은 자신들의 인격과 근면, 겸손 이런 것들에 대한 도덕적 우월성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리버는 재벌 2세나 3세와 같은 여러 세습 가능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반박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귀족 계급에 대해서는 귀족 계급이 자신들이 이제 예술이나 문화 같은 것에 후원금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문화가 잘 유지가 된다는 어떤 도덕적 우월성을 이야기를 하지만 이 후원금의 액수가 1000명의 불황아를 먹어 살릴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정당화는 불가능하다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가 이제 사장과 이어지는 중요한 파트인데요. 특권 계급은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을 아까 말씀드렸던 지속적으로 세습 가능한 구조나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제도화하고 이 자신들의 특수 이익이 그저 자신들만의 이익이 아니라 국익을 수호하는 자신들이 국익의 수호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당화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버는 이에 대해서 앞서 있었던 국가적인 이기주의에 비해서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조금 더 이성을 통해서 잘 드러낼 수는 있지만 즉 어떠한 특권 계급이 이런 목적으로 사실 이런 보편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더 드러내기는 쉽지만 뒤에서 이야기할 이 특권 계급이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불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고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말을 하면서 이 자기 기만이 쉽게 잘 해결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편적 가치로 자기 기만을 하는 사례를 의정 갈등의 사례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았는데 정부와 의료계의 두 집단 모두 여러 가지 공익을 내세워서
이야기를 하였지만 정작 이 협의 과정 가운데에 환자는 배제되어 있는 이 내용 자체가 보편적 가치를 내세우면서 자기 이익을 정당화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당시 니버가 분석한 건 이제 1900년도 초반의 내용이라서 현대의 특권 계급의 자기 기반은 어떨지에 대해서 조금 제 생각을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버는 이 특권 계급의 자기 기반 자체는 잘 이성적으로 드러낼 수 있지만 부유층은 사회 정의에 대해서 깊게 고뇌할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결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현대에 와서 더 크게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예시 3번에서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은 그저 연결을 해줄 뿐이고 또 어떠한 정책들도 다 시스템이 정한 것이고 알고리즘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는 그러한 방식으로 어떠한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정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연결해서 생각해볼 만한 한 가지 사례는 최근에 이제 KGM 재판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있었던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 청소년들의 SNS 사용 과정에서 이제 알고리즘이 중독적으로 설계되었다는 소송을 제기해서 실제 이제 구글이나 메타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승소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의 어떤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형태의 정당화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총평입니다. 니보의 기도문을 인용을 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니보의 기본 태도에 대해서 잘 정리되어 있는 기도문인 것 같아 인용을 하였고요. 또 5장의 내용들이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사실상 진단을 하는 내용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의미가 어떠한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과 조금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본 것이 율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 우월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이들에게 꼭 그럴 필요가 없으셨는데 안식일에 치유를 하시고 그들에게 불편한 것들을 드러내셔서 그들을 끊임없이 책망을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변하진 않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을 보시고 계속해서 책망해 주시는 예수님처럼 진단을 하는 것이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